살아있는 스승의 부름. 플로리다의 여름은 무자비하다. 숲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나는 에어컨이 없었고 집은 서쪽 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도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피하는 시스템을 갖추질 못했다. 산타페 대학 수업이 시작되는 9월 중순까지는 몇 달이 남아있어서 나는 북캘리포니아로 가서 공동체 사람들을 만났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나는 전처인 셀리가 샌프란시스코의 한 요가 센터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다. 어찌어찌 번호를 알아내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몇 년간 서로 연락 없이 지내던 참이었는데 나도 그렇고 그녀도 그렇고 어떻게 똑같이 요가에 그토록 깊이 빠질 수가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했다. 나는 피드몬트로 내려가 셀리가 지내고 있다는 곳에 도착했다. 그녀를 다시 보게 되니 너무나 반가웠고 가슴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셀리는 몇 명의 거주자들이 명상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아름다운 집을 구석구석 구경시켜주기 시작했다. 명상실을 구경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삶은 다시 한번 날 놀라 자빠지게 만들었다. 방 여기저기에는 그들이 바바라 부르는 요가 스승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럴 법도 했다. 나는 플로리다 중북부 지역의 숲속에서 몇 년째 은둔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인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넋을 놓고 그 성자의 사진을 쳐다봤다.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 안에 흐르던 에너지가 미간으로 차오르면서 어마어마한 평화가 내 온 존재를 삼켰다. 나는 거기서 잠시 명상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을 나갔다. 나는 일렁이는 에너지가 온몸을 빠르게 휘젓는 것을 느끼며 그 방에서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했다. 방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한 것 같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저 평소처럼 애쓰지 않고도 아주 깊은 명상 상태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만이 내가 아는 사실의 전부였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 방에 앉아 있었고 마침내 방에서 나왔을 때는 셀리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분명히 내가 예상했던 방문은 아니었다. 삶은 그저 아주 사적인 이유로 출발한 여행을 강렬한 영적 체험으로 바꿔놓았다. 그때의 방문으로 얻은 것이 그게 다였다고 하더라도 환상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9월 초 집에 돌아오니 샌디네 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샌디가 여행을 가면서 친구인 라마 말론에게 집을 빌려준 것이었다. 라마는 매우 활달하고 쾌활한 여성이었다. 흥이 많았던 그녀는 즉시 나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라마를 처음 만나러 간 날, 그녀는 집을 어떻게 꾸몄는지 보여주겠다며 나를 오두막으로 초대했다. 엄청 신이 난 그녀는 내게 다락으로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얼기설기 만든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다락 위로 머리를 막 내밀었을 때 나는 내 눈앞에 놓인 것을 보고 거의 아래층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다. 셀린의 요가 센터에서 막 알게 됐던 그 요가 스승의 사진이 다락 전체에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연을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대륙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 2번씩이나 연달아 마주치다니. 1973년 당시만 해도 인도에 사는 이 성자를 아는 사람이 미국에는 많지 않았다. 그가 나를 미행해 온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라마는 곧장 얘기 보따리를 풀어냈다. 바바 묵타난다가 내년 봄에 미국에 오실 계획인데 내가 개인지빌로 그를 초청해야 한다고 말이다.
처음에는 그녀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내 그것이 100% 진심임을 알게 됐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나서 그 일이 왜 불가능한지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나는 숲속에서 홀로 살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여러 해 동안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도에 편지를 써서 그토록 존경받는 요가 스승을 플로리다 중북부의 소도시로 초대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내 말은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산타페 대학 이름이 인쇄된 편지치에다 바바를 초대하는 글을 써서 인도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바바가 애틀랜타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길에 개인 집일에 잠시 들를 수 있게 말이다.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 마음은 바바가 이곳에 올 리 없다고 우겼다. 사실 편지를 써서 인도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당혹스러운 일로 느껴졌다. 하지만 나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는가? 나는 저항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삶이 나를 이 위대한 요기와 만나게 해주었고 그의 사진 앞에서 깊은 체험을 하도록 이끌었으며 그의 열렬한 추종자를 내 땅에 쑤셔넣어 나로 하여금 그를 개인집일로 초대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거기에 자신을 내맡기고 편지를 보냈다. 몇 달 후 답장이 날아왔다. 사람을 보낼 테니 개인집을 방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내용이었다. 담당자가 도착했을 때 나는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역시 숲속에 혼자 살고 있는 웬 히피 같은 사람을 보고 적잖이 놀랐던 것 같다. 그가 이 모든 상황에 약간 떨떠름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바바와 그의 수행단이 일주일간 방문하려면 주최 측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단 최대 20명 가까이 되는 수행원들이 머물 숙소, 40명에서 1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주중 내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큰 방 하나, 주말 집중 수행 때 모일 몇백 명가량의 인원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대형 홀 하나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었다. 그는 내게 과연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능력이 있을지 사뭇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한 달 수입이 고작 $350밖에 안 되는 지방대학의 강사에 불과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끝으로 그는 내게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도 좋다며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완전히 희망에 찬 소리도 아니었지만 확실하게 거절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나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당신네 수행단이 바바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해외 순방 때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그를 홍보합니까? 나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인도의 성자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바바가 매우 강력한 시따를 지닌 스승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할 거라고만 했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직접 알아보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이 지나 우리는 바바가 개인집일에 들릴지도 모르는 잠정적 날짜를 받았다. 1975년 1월 18일이었다. 세계적인 요가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흥분은 내 수업과 일요일 명상 모임의 에너지를 드높여줄 뿐이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일은 점점 커지다가 급기야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내 집의 자그마한 공간을 하나 더 증축하지 않을 수가 없게까지 되었다. 1974년 봄, 진리의 탐구의 출간으로 그 에너지는 더욱 부채질을 받았다. 라마 샌디는 숲속의 집을 오가다가 그의 봄에 완전히 떠났고 빈집에는 도나 와그너라는 이름의 여성이 들어왔다. 도나는 대학 졸업반 때
산타페 대학에서 내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다른 학생들보다 몇 살밖에 많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훨씬 더 성숙하고 중심이 잡혀 있었다. 그녀는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매우 깊은 수준에서 이해했고, 내가 진행하는 거의 모든 수업뿐 아니라 일요 명상 모임에도 꼬박꼬박 나왔다. 그녀가 숲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약 1년간 우리는 마을에서 번번이 마주쳤다. 우연한 만남이 너무 자주 반복되자 나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의아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샌디가 떠난 후 도나는 일요 모임 운영을 돕기 시작했다. 일요일 아침에 모임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녀는 토요일 밤엔 종종 샌디네 집에서 자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예 그곳에 눌러 앉았다. 도나가 사실은 부모님이 사주신 근사한 아파트를 포기하고 배관시설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 숲속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온 것임을 당시에 알았더라면 나도 아마 그렇게 덥석 그녀를 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될 운명임을 알았더라면 당시의 내 마음 상태로는 결코 그녀의 이사를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영적인 자아관념을 내려놓고 삶이 나를 위해 마련해 놓은 특별한 관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까지는 몇 년의 내맡김 연습이 더 필요했다. 샥티팟. 바바의 방문을 주최하기 위해서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아무도 이런 일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수밖에 없었다. 우선 행사 예정일이 비수기여서 주말에 있을 대규모 집중 수행은 오칼라 구규림의 여름 캠프장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20명가량 되는 바바 수행단의 숙소 겸 주중 명상 수업 장소로 적당한 대주택을 수소문했다. 개인집 일은 대학가라서 대저택이 드물었으나 어떤 독지가가 1월 한 달 동안 행사에 쓰라며 조건이 완벽한 집을 내주었다. 일이 착착 맞아 떨어져 가고 있었다. 주말의 집중 수행은 이번 방문의 성사를 위한 열쇠였다. 우리가 사람들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면 바바의 방문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다. 도나와 나는 인원 모집을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고 전국에 우편물을 보냈다. 집안에 전화를 설치하고 그 번호를 모든 전단지와 전화 메시지에 연락처로 넣는 일은 내게 진정한 내맡김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이 행사를 알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들었고 전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다. 수년간 나는 영적인 삶이란 하루하루를 침묵과 고독 속에서 보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사방을 뛰어다니며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전보다 에너지 흐름이 훨씬 더 잘 느껴지고 마음이 확장되는 기분이었다. 오전 명상과 저녁 명상은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했지만 그 사이 시간은 수업과 바바의 개인집의 방문을 위해 온전히 바쳤다. 내맡기기를 거듭한 결과 나는 삶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기로 선택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는 그 흐름이 내 삶을 집어삼켜버렸다. 예전의 삶이 나를 미묘하게 인도해가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삶은 나를 운전하여 달리고 있었다. 내 마음은 계속 이 일만 끝나면 다시 조용한 삶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내 마음은 틀렸다. 바바가 개인집일로 오기 전 우리는 바바 측으로부터 애틀랜타 바로 외곽 지역에서 열리는 12월 집중 수행에 참석해보지 않겠느냐는 초대를 받았다. 나는 일단 그를 너무 만나보고 싶었던 데다
그가 다음 달에 개인집일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아놓고 싶었기 때문에 초대에 응했다. 대략 6명의 일행이 내 밴에 구겨 탄 뒤 북쪽으로 향했다. 집중 수행처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50에서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다란 홀로 안내받았다. 그렇게 내 인생의 가장 치열한 나흘이 시작되었다. 바바와 함께한 첫 명상 시간이 기억난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있으면 그가 우리들 사이를 걸어 다닐 것이라고 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내 뒤에서 바바의 강렬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 에너지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나는 그가 바로 내 옆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양 눈썹 사이의 미간, 내가 언제나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곳을 살짝 건드렸다. 그리고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 이런 명상 시간이 매일 2번씩 진행됐다. 바바가 내 뒤로 걸어올 때마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 방에 종일 앉아있는 것이 힘들었다. 사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명상을 하려고도 해봤지만 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명상이 깊어지기는커녕 내면의 밀실이 잠겨버리기나 한 듯이 나는 완전히 바깥에 나와 앉은 신세가 되어버렸다. 기능 정지. 이것이 당시에 내가 내내 느끼고 있던 기분을 묘사해주는 가장 근사한 말이다. 나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산만해졌고 몸은 아팠으며 머릿속 목소리는 나를 미칠 것 같은 지경으로 몰아댔다. 끝까지 앉아서 버텨보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명상 시간이 끝날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 상태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졌고 과장하지 않고 말하더라도 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마지막 날 아침, 어쩌면 내가 마음을 충분히 열지 않은 채 바바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위대한 영적 스승에게 존경심을 표하러 오긴 했지만 그는 나의 스승이 아니었다. 나의 스승은 요가난다였다. 나는 마지막 날이니만큼 그 생각마저 내려놓고 내게 오는 체험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겠노라고 마음먹었다. 강당 앞쪽에서는 예정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나는 내 자리에 앉아 바바의 만트라를 암송하기 시작했다. 나는 옴 나마 시바야를 끊임없이 되뇌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매우 깊은 명상 상태에 들었다. 외부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면서 머릿속의 수다도 멈췄다.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슴 속 깊은 자리로 들어갔다. 내 가슴이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거대한 동굴처럼 느껴졌다. 나는 경의와 평화에 온통 쌓여 있었다. 곧 저녁 명상 시간이 되어 바바는 걸어다니며 사람들을 톡톡 두드렸다. 나는 가슴속에 그 지극히 조용한 자리로 나도 몰래 다시 끌려 들어갔다. 명상을 하고 있는데 바바가 내 뒤에서 걸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에게서 어마어마한 힘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앞을 향한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내 머리 쪽을 향하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바닥이 정수리 위에 닿는 순간 척추 기저부에서 1만 볼트짜리 전기 같은 것이 튀어올라 그의 손을 향해 뻗어나갔다. 번쩍하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몸 안에 있지 않았다. 여기에 살고 있는 나,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듣는 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의식의 중심인 나, 그 모든 나가 더 이상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내면에 앉아있지 않았다.
나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 몸과의 연결을 잃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버텼다. 솟구쳐 오르는 그 엄청난 에너지는 나를 평소에 앉아있던 내면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렸다. 태풍급의 바람이 나를 몸에서 날려버리려 하고 있었고 나는 내 소중한 목숨을 붙들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아무리 기를 써도 나 자신을 몸속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었다. 이것은 순수한 공포 앞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중 하나였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나는 나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신용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만하면 됐다고 느꼈는지 바바가 손으로 내 등을 가만히 문질렀다. 그의 손이 내 등의 중앙 부분에 물리적으로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나는 즉시 몸속으로 떨어져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의식한 것은 심장이었다. 심장이 뛰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벌새의 날개짓처럼 바르르 떨리고만 있을 뿐이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랬다. 이건 옳지 않아. 이런 상태론 심장이 오래 버티지 못할 텐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형성되는 순간 바바가 내 앞으로 와서 손으로 심장을 문질렀다. 그 즉시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람의 힘, 그리고 이 체험에 넋이 빠졌다. 그는 누구일까? 그가 어떻게 나의 에너지며 신진대사 기능을 그처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일까? 그의 존재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평생에 그토록 완벽하게 짐을 벗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해왔던가? 그 많은 세월 동안 단식하고 명상하고 나 자신과 싸우면서 이 사람은 단 한 번의 건드림만으로도 그토록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시타 마스터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바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였다. 크리처의 변신. 1980년대에 일어났던 엄청난 성장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내맡기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준 내 삶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바로 교도소 작업이다. 아무리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해도 나는 격주 토요일에 열리는 교도소 명상 모임만큼은 꼭 참석했다. 라다는 학교를 졸업한 후 이 방문에 합류했다. 그녀는 점점 늘어가는 수감자들과의 서신 교환을 처리했고 그들이 요청하는 영성 서적들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필요하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얼마든지 바꿀 의향이 있을 만큼 교도소 방문에 심혈을 기울였다. 경비가 그토록 삼엄한 곳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이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벽은 그들의 신체를 가둬놓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감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그들 자신의 마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수감자들은 이 사실을 아주 깊은 차원에서 자각했다. 나는 그들에게 명상과 약간의 요가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 대부분의 대화는 내려놓음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머릿속의 목소리를 지켜보는 법에 대해 배웠고 그것이 말하는 온갖 쓰레기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 법을 배웠다. 강의가 끝나면 우리는 그룹으로 모여 경험과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때때로 사람들은 주중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그 목소리가 어떻게 어리석은 짓을 하라고 자신을 부추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려놓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찰나의 의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수감자들은 열이면 열, 옛날 같았으면 아마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곧장 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으면서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그들은 목소리를 놓아보내버렸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즉, 어떻게 하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수감자들을 보며 내 가슴은 녹아내리곤 했다. 그들과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삶에 내가 얼마나 큰 감사함과 존경심을 느꼈는지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이 안 된다. 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이감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유니언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 복역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룹의 어떤 사람의 배움이 지극히 깊어져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다음의 이야기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서 내맡기기에 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한다. 내가 처음 데이비드를 만난 것은 1975년이었다. 유니온 교도소 예배당 2층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덩치가 산만한 어떤 사람이 걸어와 내 앞에 앉았다. NFL 럭비 선수 같았던 그는 살이 찐 게 아니라 그냥 덩치가 컸다. 강의가 끝나자 그는 내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처예요. 무법자의 일원이죠. 나는 무법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지옥의 천사와 같은 폭주족 중에 하나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난 미키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처라는 사내와의 첫 만남이었다. 크리처의 셔츠에는 데이비드 클라크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이후 내 수업에 빠짐없이 나왔다. 명상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흑인 아니면 히스패닉계였기 때문에 남부 출신의 백인이었던 데이비드는 확실히 튀었다. 나는 그와 같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 왜 명상그룹에 계속 나오는 것인지 흥미가 생겼다. 차츰 나는 그가 매우 진지한 자세로 자기 발전과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많은 책들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요가난다의 요가난다 영혼의 자서전을 읽었다. 몇 번의 만남 후 나는 크리처가 요가난다의 사진을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폭력적인 폭주족의 두목으로서 다수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 진지하고 지적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다만 나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꼈고 그를 이렇게 중요한 성장 단계에서 만날 수 있게 해준 삶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는 점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데이비드는 수업이 끝나면 꼭 내게로 와서 명상을 많이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심도 깊은 질문들을 던졌다. 실제로 나는 데이비드가 그룹 사람들과 하는 대화를 듣고 그가 자기 구역 수감자들을 위해 명상 모임을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만남은 수년간 지속되었다. 데이비드는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과 친구처럼 지내면서도 그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하루는 데이비드가 나에게 와서 그룹에 오지 못할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수년 전 사망한 라이벌 폭주족 단원들의 시체를 당국이 발견하여 데이비드를 비롯한 몇몇 무법자 조직원들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태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듯해 보였다. 오히려 그 덕분에 과거의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 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데이비드의 완벽한 내맡김을 지켜보며 절로 겸허해졌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데이비드는 록이라 불리는 교도소 독방 건물에 감금되었다. 이 건물은 1925년부터 유니온 교도소의 독방동이었는데 환경이 워낙 끔찍하여 1999년에는 법원의 명령으로 결국 폐쇄될 곳이었다.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편지를 통해 하루에 몇 시간씩 명상과 채팅을 하고 있다고 내게 소식을 전했다. 해마다 열리는 집중 수행을 위해 암릿이 개인집이를 방문하게 된 즈음에 데이비드가 편지를 써보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요기를 만난다면 얼마나 뜻깊겠냐는 유지였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상황상 그를 만날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편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헌신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진지했다. 나는 암릿에게 편지를 보내어 혹시 내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면 데이비드를 만나러 갈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암릿은 한 번도 교도소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편지와 데이비드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암릿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보냈다. 내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교도소 내의 모든 연주를 동원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교도소 내 사제와 매우 친해졌고 교도소장 또한 우리가 내는 기부금 덕분에 나를 잘 알고 있었다. 빌트 위드 러브를 시작하고 난 이후 우리는 예배실 확장과 사제의 수감자 봉사 등을 돕기 위해 매년 수천 달러씩 기부를 하던 참이었다. 결국 나는 암릿과 데이비드의 만남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엄격했다. 데이비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암릿과 내가 록의 독방구역으로 들어가서 그를 만나야 했다. 나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암릿은 성자처럼 길게 늘어진 황백색의 가운을 입고 있었다. 정문을 지나 교도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침묵을 지켰다. 그곳에 사는 것이 과연 어떤 느낌인지 암릿이 경험해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록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제대로 묘사하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 건물이라고 해봤자 굳게 잠긴 감방들이 돌벽을 마주보고 빽빽하게 줄지어 있는 게 다였다. 색이라고는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우리는 그 건물들을 지나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구역으로 들어갔다. 그곳이 록의 독방구역이었다. 그 다음 우리는 면회실로 쓰이는 것이 분명한 어두침침한 감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에 아주 더러운 변기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독방이었다. 부서진 작은 테이블과 의자 3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 명의 교도관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서 있는 가운데 암릿과 나는 흔들거리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 데이비드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지만 내 눈에 그는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그를 다시 보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다. 우리는 포옹했고 나는 그를 암릿에게 소개했다. 우리는 데이비드와 암릿이 서로 마주보도록 앉았다. 우리는 그 상태로 오랜 시간 앉아 있었고 데이비드는 점차 머리를 아래쪽으로 떨구었다. 방 안의 에너지는 암릿이 만드는 만트라 챈팅을 끝낸 후의 사원과 다를 바 없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에너지였다. 침묵이 이어지고 있을 때 암릿이 데이비드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데이비드가 말을 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보았다. 두 뺨은 눈물 범벅이었고 얼굴은 은은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했거든요. 그것이 그날의 만남에서 나온 말의 전부였다. 우리는 조금 더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잠시 후 교도관이 데이비드를 그의 감방으로 다시 데려갔다. 암릿과 나 역시 교도관의 안내하에 어두운 독방구역에서 나와 감방 건물을 지난 뒤 록 밖으로 나왔다. 정문까지는 우리 스스로 나가야 했다. 눈이 햇살에 적응해 가는 동안 나는 단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실로 다양한 곳에서 살고 있다.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다. 데이비드가 갇혀있던 그 구멍과 같은 독방, 감옥 중에서도 진짜 감옥인 그곳은 아마 인간이 지구상에서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중 하나일 것이다.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법이다. 하지만 그는 진실한 영적 수행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를 그 어두운 구멍 속으로 불러들였다. 나는 데이비드에게 그날의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묻지 못했으나 떠나가는 그에게서는 분명 빛이 났다. 나는 암릿이 내 이마에 손을 대던 밤에 경험했던 것을 떠올렸다. 내 소중한 친구 데이비드가 남은 평생을 그 압도적인 사랑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깊은 평화가 나를 가득 채웠다.